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투자자산 운용사 직업윤리 3과목의 직업윤리의 1장 직업윤리의 8부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48부는 제 자본시장부에 또 나오는 부분이에요. 근데 한번 복습하면서 보면 왜 그런가면은 계속 이게 투자가 오기 때문에 미리 한번 해보는 겁니다. 또 뒤에 또 할 겁니다. 자, 이 고객을 볼 때는 이 전문 투자자하고 일반 투자로 구분합니다. 구분하는데 보통 일반 투자자는 아직 전문 지식이 좀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전문 지식이 없는 건데 뒤에 이 하기 위해서 보는 건데 일반 투자자가 만약에 전문 투자자로 이거는 보통 자발적 전문 투자자 쓰기도 하고 자발적 전문 투자자 쓰기도 하고 또 뒤에 가면 이걸 우리가 자본시장에서는 이걸 상대적 전문 투자자 쓰기도 해요. 주로 자기가 이제 대우를 받고 싶으면 일단 이는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됩니다. 금융위원회에 신고합니다. 금융위원회에 내가 전문 투자자로 대우받고 싶다 하고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때 신고할 때 요 조건이 있습니다. 일반 투자자의 요 요건은 개인인 경우하고 법인인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인 경우는 적어도 밑에 보면 금융투자 상품의 잔고가 금융투자 상품의 잔고가 적어도 얼마요? 50억 이상 돼야 됩니다. 50억 이상이 돼야 되고. 개인 같은 경우는 또 한 개 더 여기다가 이때 이걸 보유하고 잔고를 보유하고 의신을 보유하고 또 계좌를 개설해야 됩니다. 계좌 개설인데 계좌 개설 후 1년이 경과해야 됩니다. 계좌 개설 후 계좌 개설 후 1년이 경과되어야 됩니다. 1년 경과가 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법인은 금융투자 상품에 대한 잔고가 100억 이상 보유하면 됩니다. 이게 2배입니다. 2배 됩니다. 100억 이상 보유해야 됩니다. 100억 이상 보유해야 됩니다. 보유해야 되고, 대신에 법인은 계좌 개설 의무는 없습니다. 계좌 개설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면 개인은 계좌 개설을 해야 됩니다. 하고 나서 또 1년이 경과된 후에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 나면 나중에 대우는 2년간, 요 자체가 이제 자발적 전문 투자자로서 2년간 대우받을 수 있습니다. 2년간은 대우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거꾸로 자발적 전문 투자자가 자발적 또는 상대적 전문 투자자가 다시 거꾸로 일반 투자자로 대우받고 싶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리 될 수 있는 것은 절대적 전문 투자는 안 됩니다. 나머지는 뒤에 자본시장 자세히 할 겁니다. 일단 좀 상대적 전문 투자를 말합니다. 대우받고 싶습니다. 이때는 먼저 자기가 해당 금융 투자회사에 해야 됩니다. 금융 투자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면 됩니다. 이때는 서면으로 통지한 금융투자회사에 대해서만 일반 투자자로 대우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건 나중에 왜 그런가 이런 뒤에 좀 달 겁니다. 이 일반 투자자가 되면 나중에 뒤에 가면 앞에 우리가 KYC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적합의 원칙이라든지 적정성의 원칙에 따라서 그런 것을 혜택받을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뒤에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8번 고객을 전문 투자자와 일반 투자자로 구분하고 있다. 전문 투자자와 일반 투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그럼 전문 투자자는 뭐겠습니까? 말도 전문성이 있어가지고 전문성이나 소유자산의 규모 등에 비추어 투자에 따른 위험 감수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문투자는 전문성이라든지 또는 자산
소유자산 규모 등에 비추어 가지고 투자에 따른 위험 감수 능력이 있는 자입니다. 이걸 전문 투자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1번 100억 이상의 금융 투자 상품 잔고를 보유한 법인. 법인은 얼마나 있습니까? 100억 이상. 100억 이상의 금융 투자 상품의 잔고를 보유해야 됩니다. 보유한금인이 금융위원회에다가 신고를 하면 너는 자발적 전문 투자자로 대우받고 싶습니다 하고 신고를 해야 됩니다. 하면 나중에 이제 2년간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적 전문 투자자가 일반 투자자의 대우를 받고자 할 때는 그 의사를 어디에 금융투자 회사나 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면 됩니다. 통지하면 서면으로 통지한 요 금융투자 회사에 대해서만 일반 투자자로 대우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음. 자, 전문 투자자의 대우를 받게 되면 설명 의무와 적합의 의무, 적정의 원칙이 추가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앞에 얘기했지만, 자, 이때 요 일반 투자가 되면 뒤에 우리가 뭐 한다고요? 자, 우리가 KYC 의무. KYC의 의무. 금융투자 회사로부터, 금융투자 회사는 KYC 의무를 져야 됩니다. 부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적합의 원칙. 적합의 원칙. 그 다음에 이런 자산이 위험하다, 적정하다는 그 설명의 의무. 설명의 의무. 설무. 그 다음에 또 한 개 더. 뒤에 가면 우리가 파생상품에 대해서, 위험이 있는 파생상품에 대해서 우리가 적정성의 원칙. 우리가 원칙. 적정성의 원칙. 이런 것이 적용됩니다. 원칙이 적용돼가지고 상대적으로 일반 투자는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왠가 일반 투자는 일단 전문성이 없다 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전문 투자가 돼버리면 이런 것이 적용이 안 됩니다. 적용이 안 되고요. 이건 일반 투자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적용 안 되고 대신에 장외 파생상품 거래 시 만다고요.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제한이 없다는 겁니다. 장외 파생상품 거래 시에 제한이 없습니다. 일반 투자자는 나중에 장외 파생상품은 거래는 위험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자기의 위험 해치 목적 이런 거 아니면은 좀 제재가 많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틀렸습니다. 자, 이거는 전문 투자자가 아니라 일반 투자자의 대우를 받게 되면 설명 의무, 적합의 원칙, 그 다음 KC와의 원칙, KYC의 원칙, 적정성 원칙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는 일반 투자자 해야 됩니다. 일반 투자자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전문 투자자 대우가 되면은 장애 파생, 이러한 이러한 혜택은 없어집니다. 없어지면서 대신에 장애 파생 상품의 거래 시 제한이 없어집니다. 답은 3번이 틀렸습니다. 자, 개인 같은 경우는 자, 얼마 된다고요? 자, 금융투자 상품에 대한 잔고가 50억 이상 보유하면서 계좌 개설 후 1년이 경과되어야 가능합니다. 자, 이게 되고요. 이거 갖춰야 되고, 그래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문 투자자로. 자, 그래서 이거는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8번에 지금 현재 한번 워밍을 봐놓으세요. 그래서, 일반 투자자가 되면, 금융투자 회사로부터, 전문성이 약하기 때문에, KYC 의무라든지, 그러니까 금투자회사가 일반 투자에 대해서 KYC 의무라든지, 적합의 원칙이라든지, 설명의 의무라든지, 적정성의 원칙, 이런 것을 부담해야 됩니다. 자, 다음. 9번. 자, 이건 나중에 뒤에 또 자세히 할 거니까 자본시장법에서 이건 좀 봐놓으세요. 자, 자본시장법과 관련된 고객과의 이해상충 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해놨습니다. 이는 이해상충 방지 체계를 하는 건데, 이는 공시 및 회피 원칙이 있습니다. 자, 이때 공시 및 회피 원칙은 1항에 공시 및 회피 원칙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은, 자, 금융투자업자나 회사가 특히 자, 이해상충, 자, 고객과 상충 가능성이 있다고. 자, 고객이 투자자겠죠. 투자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미리, 즉 행위를 하기 전에 미리
자, 누구에게요? 자, 미리 요 투자자에게 공지를 해야 됩니다. 공지가 뭐야? 알려야 됩니다. 알려야 합니다. 알려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 말 그대로 투자자 보호에, 이런 이해상충 관계에 대해서 투자자가 손해볼 수 있는 투자자 보호에, 뭐요?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자, 뭐요? 가능성을 낮춰야 됩니다. 요 이해상충 가능성을 낮춰야 됩니다. 이걸 뭐 한다고? 이걸 조정해야 합니다. 조정이라는 겁니다. 낮추는 걸. 자, 그래가지고 만약에 낮추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면, 곤란하다고 판단되면 뭐요? 말 그대로 거래를 단념해야 됩니다. 이것을 말한다고요? 이 과정을 공직을 공시라는 겁니다. 이걸 시 및 단념한 이걸 회피를 합니다. 공시 및 회피를 합니다. 이거는 항상 언제 된다고? 이거는요. 그래갖고 이제 이해 자체를 관리하는 겁니다. 자, 이게 1항이 되겠죠. 그럼 하자가 없죠? 자, 다음. 이해상충 가능성이 발생있다고 하더라도 고객에게 이익이 되는 상황에서는 우선 매매를 한 후 투자자에 공시한다. 항상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으면 이는 고객에게 이익이 되는 상황이든 손실이 되는 상황이든 무조건 뭡니까? 투자자에게 사전에 미리 알려됩니다. 이익이 되는 상황이든 손실이 되는 상황이든 무조건입니다. 알려야 되는데 만약에 알리지 않고 하면 이걸 뭐 된다고요? 이거는 금융투자업자에게 이는 금지 행위에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때 알리지 않고 우선 매매를 하고 일단 투자에게 공시를 하면 이것도 공시 및 회피 원칙에 위배됩니다. 답은 2번에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익이 되는 상황이라 하여 우선 매매를 한 후 공시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투자에게 미리 알리고 그 다음에 위험을 가능성이 없는 수준으로 낮추고 그 다음에 거기 자체가 어려우면 그걸 단념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공시 및 위험 회피 원칙에 위배됩니다. 미리 하면 우선하면 이거는 위배됩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보 교류 차단의 의무는 이해 상충 발생 가능성이 있는 사유를 금지한다는 의무 규정입니다. 이때 금지 사유에는 크게 정보 제공. 정보를 함부로 제공하면 안 됩니다. 고객들에 대한 정보를 함부로 제공하면 안 된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또 임원, 직원 이런 것에 대해서는 겸직 행위가 금지됩니다. 겸직을 하면 되겠습니까? 요 정보를 잘 아는 사람이 또 다른 데 가서 또 겸직을 해버리면 정보가 돌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금지되고. 그 다음에 같은 공간을 같은 사무실 쓰거나 같은 컴퓨터 이런 걸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같은 컴퓨터는 설비. 그 다음에 같은 사무실은 공간 이런 것도 자, 이용하는 이런 것도 못하게 됐습니다. 이게 포함됩니다. 자, 뒤에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익 상충 금지 의무에는 과당 매매 금지. 뒤에 과당 매매를 하겠지만은 이 금융투자 의무 종사자가 자신의 관리 계좌에 있는 정권을 실적으로 옮길 목적으로 과도 빈번하게 거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밑에 보면 이게 과당 매매 금지입니다. 그래서 과당 매매는 뭘 한다고요? 이게 과당 매매가 이게 불공정 거래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대표적 사례다. 적인 사례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자, 이것은 뭘 따진다? 이것은요, 매매가 되는 과정 기준으로 따집니다. 매매가 되는 과정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지. 나중에 사후에 발생된 이익을 얼마버렸다 이런 거 안 따집니다. 사후에 발생된 결과 기준으로 이거는요,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매가 되는 과정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지 이게 과당 매매냐 아니냐 하는 것은 사후에 뭐 이익이 발생했다 이런 결과 기준 따지는 않습니다. 그럼 과당 매매는 뭐라고요? 앞에 설명했습니다. 자, 금융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자, 자신의 뭐요? 관리 계좌에 있는 정권을 실적을 옮긴 목적으로 과도 빈번하게 뭡니까? 거래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야? 수수료를 많이 받으라 하는 거죠. 이런 것이 과당매매입니다. 그래서 밑에 과당매매의 판단 기준 봐보시고, 그 다음에 투자자 이익 우선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때 투자자 이익 우선의 원칙은, 자, 말 그대로, 이는 뭘 의미한다? 이는 투자자 이익 우선의 원칙. 자, 이익 우선의 원칙. 우선의 원칙. 자, 지금 현재 이 투자자하고 이 회사나 그 다음에 투자 업무요 종사자 간에 말 그대로 뭡니까? 이익이 상충이 됩니다. 이때는 최우선 이익은 뭐다? 투자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우선될 때는 이익의 우선순위는 제일 먼저 투자자가 1순위입니다. 투자자 이익이 1순위 되고, 즉, 투자자가 고객이죠. 1순위입니다. 이게 1순위 되고. 아니, 투자자끼리는 뭐 된다? 끼리는 뭐요? 동등합니다. 동등하게 해줘야 됩니다. 대우를 해줘야 돼요. 동등 대우가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뭐요? 회사 이익이 됩니다. 회사 이익으로 따져봐야 되고. 이게 2순위 되고. 3순위 이제 뭐 된다고요? 말 그대로 이제 뭐요? 임직원 이익이 됩니다. 임직원 이익. 이익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3순위 됩니다. 이런 순위에 따라서 뭡니까? 투자 이익을 가장 우선으로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기 거래 금지 이런 것도 들어갑니다. 자, 이거 보고요. 자, 들어가고죠. 자, 밑에. 이건 좀 이따 보도록 하고요. 자, 10번. 자, 다음 중 과당 매매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없는 것. 이건 앞에 얘기했지만, 과당 매매는, 이거는요, 매매가 되는 과정 기준 중심이 아니고, 매매가 되는 과정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지, 사회에 발생된 결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의 총액. 그 다음, 투자자의 재산 상태 및 투자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그 다음, 개별 매매 거래 시 권유 내용의 타당성 여부. 그 다음, 투자자에게 귀속된 당해 거래의 손익 여부. 이건 아닙니다. 그럼 투자자에게 귀속된 당해 거래의 손익 여부는 이는 사후 발생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과당 매매를 했는가 안 했는가 판단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답은 4번이 됩니다. 왜 그렇다고 이거는요, 사후에 발생된 손실이나 이익이기 때문에 결과 기준 때문에 이는 되지 못한다. 그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앞에 내가 그 9번에 있는 해설은 별표 쳐놓고 좀 봐도 됩니다. 9번의 해설은 별표 쳐놓고 잡아야 된다. 고객과의 이익 상충 금지 의무, 그건 잡아야 됩니다. 물론 이게 대한 내용은 자본시장부에서 또 자세히 할 겁니다. 다음. 자, 11번. 다음 중 정보 교류 차단 의무의 위반입니다. 불공정. 앞에 정보 교류, 이거는 말 그대로 내부 정보 차단벽을 구축하는 겁니다. 내부 정보 차단벽을 구축하는 겁니다. 내부 정보 차단벽입니다. 그래서 정보 교류 차단벽 이 자체를 갖다가 지금 구축하는 거예요. 그럼 정보가 고객에 대한 정보 등이 뭡니까? 다른 곳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겠다 이 말입니다. 막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일 먼저 앞에 고객에 대한 이 내부 정보, 고객에 대한 이 내부 정보, 내부 정보 이런 것들을 뭐 한다고요? 자, 제공하는 행위는 안 됩니다. 제공 행위가 뭐 한다고요? 저희가 금지됩니다. 자, 금지되고. 그럼 이런 것도 제공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차단벽. 그 금지 행위입니다. 두 번째. 또 말 그대로 우리가 사원이나 임직원, 사원이나 임직원의, 물론 대표이사 이런 것들은 겸직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임직원의 겸직 행위가 행위도 안 됩니다. 차단해야 됩니다. 세 번째. 말 앞에 공간이라든지, 즉 사무실이라든지 또 쓰는 컴퓨터 이런 설비, 전산 설비 이런 것도 뭡니까? 공동 이용이 안 됩니다. 요거는 뭐다? 요 자체는 이거는 정보 교류 차단벽이 됩니다. 자, 됐어. 근데 밑에 보면 선행매매나 스캐핑이 있습니다. 선행매매나 스캐핑 이것도 불공정 거래는 맞습니다. 불공정 거래 맞지만 이거는 불공정 맞는데 이거는요,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존재하는 붉은 요건은 맞지만 이거는 정보 교류 차단 의무는 아닙니다. 정보 교류 차단 의무와 관계된 것은 요겁니다. 요거. 그래서 앞에 선행매매나 스캘핑도 분명히 하게 불공정 거래는 맞지만은 이거는 정보 교류 차단 의무 위반이 아니고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는 불공정 거래입니다. 그 답은 1번은 답이 이거 그래야 뭡니다. 정보 교류 차단 의무 위반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2항에 그럼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11번 답은 1항. 선행매매와 스캘핑 1항 되고요. 다음 두 번째. 금융 투자 상품에 관한 정보. 이 정보를 갖다 뭡니까? 정보를 다른 투자 매매업자 간에 정보면 안 됩니다. 정보는. 내부 정보는. 그 다음에 사무공간이나 이런 전산 설비 등을 함께 이용해도 안 됩니다. 자, 되고요. 그 다음 넘어가면. 자, 임원. 즉, 대표자는 제외됩니다. 대표이사라는 것들은 임직원 또는 사원. 임직원이 뭐예요? 임직원이 임원 또는 사원이죠. 의 겸직 행위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자체. 하나, 둘, 셋, 네 개가 뭐예요? 정보 교류 차단배 구축입니다. 자, 참고로 그 밑에 선행매매하고 스캘핑 한번 봐놓으세요. 자, 이거 한번 읽어봐놓으세요. 이 선행매매하고 스캘핑을 많이 노는 내용이니까 한번 봐두세요. 자, 12번. 투자 금융상품의 거래와 관련하여 이해, 뭐요? 자, 관계자 간에 상호 이익 상충이 발생할 경우 우선순위 결정입니다. 그럼 제일 먼저 뭘 해야 되겠습니까? 틀린 것은. 제일 먼저 우리가 뭐요? 자, 최우선순위는 투자자 이익을 가장 먼저 챙겨줘야 되고. 근데 기존 투자자든 신규 투자자든 투자끼리는 동등한 대로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 2순위 회사 이익, 3순위 임직원 이익입니다. 그럼 1번 1항. 기존 고객의 이익은 신규 거래 계좌 개설 고객의 이익보다 우선한다. 아니죠. 자, 고객끼리는 뭡니까? 동등하게 대우해줘야 됩니다. 자, 동등하게 대우해줘야 됩니다. 그럼 1번 틀렸네요. 자, 그 다음에 고객의 이익은 회사나 또는 임직원 이익보다 우선해야 되고 1순위니까 고객의 이익은 주주나 제3자 이익보다 우선해야 되고 그 다음에 회사의 이익은 임직원 이익보다 우선한다. 그럼 답은 1항이 되겠네요. 자, 이건 해놓은 거니까 봐주시고 다음 자 13번 투자 목적에 적합해야 할 투자 권유 뭐요? 준칙입니다. 자, 밑에 한번 뒤에 한번 해설 한번 봐보세요. 해설을 봐보시면 자, 중요한데 이게 뭔가 하면 제일 먼저 우리 보면은 이 투자 권유 준칙이 있습니다. 투자 권유 준칙은 협회에서 투자 권유 준칙을 뭐요?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약간 투자에 맞게끔 뭐요? 수정하여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자, 있는데 자, 이때 제일 먼저 우리가 이 일반 투자자가 있고 그다음 앞에 설명한 전문 투자자가 있었습니다. 전문 투자자도 크게 나눠진다 했죠. 절대 투자자도 있고, 상대 투자자도 있고, 또 상대 투자자 중에서는 뭐예요? 또 자발 투자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전문 투자자는 상대적으로 뭐예요? 정보에 대한 내용이나 또 자산 규모 자체에 대해서 규모 등이 충분하게 위험을 감당할 능력이 있는 그런 투자자를 전문 투자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 룰을 보면은 제일 먼저 우리가 KYC 룰이 있습니다. KYC. 그죠? KYC 룰이 있습니다. 이거는, KYC 룰은 고객의 뭐요? 재무 상태, 상황이 어떠하냐. 그 다음, 고객의 뭐요? 투자 경험이 어떠하냐. 그 다음에 고객의 뭐요? 투자 목적이 뭐냐. 요걸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you are consumer. 당신의 고객에 대해서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뭘 알아야 된다? 고객의 재무 상황, 고객의 투자 경험, 고객의 투자 목적, 이런 걸 미리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이 바로 뭐다? 이게 KYC 룰입니다. 자, KYC 룰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이게 되고 나면 이게 제일 먼저 해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들어갈 게 이제 뭐예요? 적합의 원칙입니다. 적합의 원칙을 따져봐야 됩니다. 적합의 원칙. 이 적합 원칙은 고객의 재무 상황이나 고객의 투자 경험, 고객의 목적에 따라서, 투자 목적에 따라서 가장 적합한 그러한 상품을 투자로 권유해야 됩니다. 투자로 권유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투자로 권유해야 됩니다. 그 상품을 투자로 권유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고객이 잘 알 수 있도록,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설명해야 됩니다. 고객이 알 수 있도록 잘 설명하면 됩니다. 고객이 이해하고 잘 알 수 있도록 설명해 줘야 됩니다. 이게 설명 의무입니다. 들어갑니다. 그 다음 특기 추가로. 이거는 뭐요?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해야 되는데 혹시 추가로 낄 수 있습니다. 이게 위험이 큰 파생상품 등입니다. 위험이 높은 파생상품 등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요? 적절성의 원칙을 따져봐야 됩니다. 이게 위험하기 때문에 거기에 적정한가 적절하지 않는가 이거 따져가지고 이게 적절성의 원칙이 들어갑니다. 이거는 추가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파생상품 이런 겁니다. 그래서 고객이 적절하지 않을 경우 이걸 뭐요? 고객에게 위험해서 이거는 고객이 적절하지 않을 경우 이거 같은 위험을 조정해줘야 됩니다. 조정하는 게 적정 원칙입니다. 자, 그래서 일반 투자자는 특히 내가 투자 권유로 희망합니다 하는 뭡니까? 희망 고객이 있고 일반 투자자는 나는 뭡니까? 이거 희망하지 않습니다 하는 불원 고객이 있습니다. 근데 희망 고객은 전부 다 뭐예요? KYC 룰, 그 다음 적합의 원칙, 그 다음에 설명의 의무, 적정 원칙 다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불원 고객에 대해서는 뭐예요? 자, KYC 요 룰 할 필요 없습니다. 적합 원칙 할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 설명 의무 할 필요 없습니다. 원하지 않으니까. 그 대신에 파생상품에 대해서만큼은 뭐예요? 적절성의 원칙을 주셔야 됩니다. 상품에 대해서는 위험하기 때문에 요거는 뭐예요? 해야 됩니다. 파생상품만 적용됩니다. 그래서 적절성의 원칙은 투자 권유를 원하지 않는 일반 투자자에게도 파생상품만큼은 뭐예요? 적절성의 원칙은 지켜야 됩니다. 근데 전문 투자자에게는 뭐예요? 이런 것은 다 적용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 말입니다. 자, 한번 봐주죠. 자, 그러면 이걸 한번 보면, 자, 13번. 투자 목적에 적합해야 할 투자 권유 준칙입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 규정을 얘기합니다. 지금 이거는 협회 규정으로 옵니다. 자, KYC. 이게 뭐죠? 말 그대로 당신의 고객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뭘 알아야 된다? 당신의 고객의 재무상이 어떻게 되는가? 또 당신의 고객에 대한 고객이 투자 계획이 얼마 있는가? 당신의 고객이 무슨 투자 목적을 이루는가를 충분히 파악하고 확인을 받아 이를 뭐요? 관리 유지하고 있는 이게 KYC 룰, 이게 1단계입니다. 다음 두 번째, KYC 룰에서 파악된 자료를 토대로 하여 투자자의 투자 목적에 맞는 투자 상황과 투자 목적에 맞는 이런 적합한 상품을 투자 권유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 게 2단계. 이게 바로 뭐다? 적합 원칙. 그럼 3단계는 해당 파생 상품 등이 일반 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뭐요? 적절성의 원칙에 따라서 요 위험을 적절하게 조정해 줘야 됩니다. 이게 뭐야? 적정성의 원칙. 다음에 특히 파생 상품입니다. 위험이 많은 것. 그 다음 투자 위험이 높은 파생 상품 등에 대해 적정성의 원칙을 준수한 경우에는 적합의 원칙이나 설명 의무를 생략할 수 있다. 아닙니다. 앞에 얘기했지만 요 자체는 반드시 해야 되고 위험성이 큰 파생 상품에 대해서는 적정성의 원칙이 추가로 더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정성의 원칙을 했다 해서 요 자체가 이 세 가지 뭡니까? 이 세 가지 원칙에 대한 의무가 제외되는 거 아닙니다. 이는 반드시 하고 추가적으로 위험 있는 파생 상품에 대해서는 적정성의 원칙을 더 추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틀렸습니다. 다음, 적정성 원칙이 추가되는 겁니다. 이건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자,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13번에 있는 요약을 제가 여기에 써놨으니까 요거 위주로 한번 해가지고 요는 꼭 별표 쳐놓고 봐셔야 됩니다. 자, 14번. KYC 룰에서 파악되는 고객의 정보로 볼 수 없는 것. 고객의 재무사항을 잘 알아서 정리하시오. 잘 알아서 정리하시오. 잘 알 수 있도록 정리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고객의 투자 경험도 잘 알아보고, 고객의 투자 목적도 잘 알아봐야 됩니다. 뭔가. 이게 KYC 룰입니다. 근데 고객의 소비 패턴은 아무 관계 없습니다. 고객의 소비 패턴이나 소비 성향 이런 것들은 투자와 무관합니다. 투자와 무관하죠. 투자와 무관하기 때문에 아무 관계 없다. 고객의 소비 패턴은 고객이 왜 이걸 투자하느냐와 관계가 없습니다. 투자에 관계된 것만 부수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받으시고 투자와 이런 무관한 거다. 답은 2번이 틀렸고. 자, 15번. 15번 이건 한번 뒤에도 또 할 겁니다. 할 거지만 이거는요. 별표 좀 쳐놓죠. 별표. 직무윤리 기준상 파생상품. 파생상품은 요거네요. 파생상품 하면 주로 뭐 있습니까? 앞에 얘기했지만은 보통
장외 거래가 맞죠. 파생상품 시장에서 이루어지도 하지만 장외 거래 많이 하죠. 이게 우리 보면 서랍이라든지 선물이라든지 옵션 이런 것들 주로 제가 파생상품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 위험이 큰 겁니다. 자, 전문 투자자에게는 뭐요? 적정성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지만, 그래서 파생상품에 대해서도 전문 투자자에게는 뭡니까? 적정성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반 투자자라면은 이거는 투자 권유를 희망하는 투자자든 일반 투자자든 투자 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불안 투자자든 뭐요? 파생상품만큼은 다 적정성의 원칙은 준수됩니다. 적용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투자 권유를 원하지 않는 일반 투자자와 투자 권유를 원하는 일반 투자자에게도 모두 다 이것만큼은 적정성의 원칙을 준수해야 됩니다. 1번 하자 없고, 협회가 정한 표준 투자 권유조 준칙을 뭐요? 금융투자업자는 변경해가지고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 등급별로 뭐 이런 식으로 투자 등급별 일반 투자자, 그 다음 뭐요? 일반 투자 중에서도 희망 일반 투자자, 투자 권유 불원 일반 투자자, 그 다음 전문 투자자도 뭐요? 자발적 전문 투자자, 상대적 전문 투자자, 그 다음에 절대적 전문 투자자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뭐요? 자동화된 투자 권유 준칙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뒤에 다 할 겁니다. 바로 자본시장법에서 나옵니다. 보면 되고. 그래서 앞에 이 윤리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뒤에 가서 자본시장법이나 금융위원회법에 또 협회법에 다 나와 있습니다. 투자 권유 대행인은 자, 장외 파생상품을 제외한 장내 파생상품에 대하여 투자 권유를 할 수 있다. 이 투자 권유 대행인은요, 투자 매매업자, 투자 매매회사나 투자 매매업자에 뭡니까? 의뢰를 받아가지고 투자 매매업자의 뭐요? 계산과 명의로서 투자 권유를 해주는 업자예요. 그래서 요 투자 권유 대행인은 투자 권유를 대행하는 요 대행인은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장내 파생상품이든 장외 파생상품이든 뭐요? 투자 권유를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자, 이거는 뒤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 체크해둬야 됩니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투자 권유 대행인은 물론 투자 매매업자도 투자 권유 대행인에게 장내 파생상품이든 장외 파생상품이든 간에 투자 권유의 대행을 의뢰할 수도 없습니다. 의뢰할 수도 없고, 또 투자 권유 대행인은 투자 매매업자의 투자 권유를 대행받은 범위 안에서 투자 권유를 하기 때문에 뭐요? 장내든 장외 파생상품은 모든 파생상품은 뭐요? 투자 권유를 대행할 수가 없습니다. 자, 답은 3번이 됩니다. 이거는 심히 잘 놉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별 붙여놔야 됩니다. 뒤에 자본시장법에서도 할 겁니다. 장외 파생상품에 대한 일반 투자자의 거래는 뭐야? 장외 거래는 위험 회피 목적에 한하여 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는 위험 회피 목적에 한해서만 장외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일반 투자자가 투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거 참고로 한번 보시죠. 뒤에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앞에 보고요. 그 다음에 16번. 자, 다음 중 직무윤리기준상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아닌 것 해놨습니다. 고객이 자신의 지시대로만 주장할 경우 투자 손실이 명백하다고 예상되더라도 고객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자, 이게 밑에 1항에 이게 우리가 직무윤리 기준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지시에 따라야 됩니다. 고객의 지시와 다르게 업무를 수행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고객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럼 이거는 위반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물론 뭐요? 투자 손실 등이 명백하다고 예상이 된다면 이런 경우는 뭐에 따라서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적합의 원칙이라든지 또 설명 운동을 통해서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고객이 굳이 뭐라고요? 자기가 하겠다고 하면 그대로 따라야 됩니다. 이거는 위반 행위가 아닙니다. 고객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설명을 했고 했는데도 고객의 지시에 의해서 한 거니까 이는 위반한 건 아닙니다. 답은 1번은 위반 행위가 아닙니다. 금융투자 상담사는 자신이 특정 주식에 대해 수익률 30%를 확실히 보장한다 이런 것을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합리적 근거의 제공 및 적정성 표시에 대한 의무에 위반됩니다. 그래서 금융투자 상담사는 자기 예상에 의해서 어떻게 내가 확실히 보장한다 이런 말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이것도 위배됩니다. 이래 하면 위배됩니다.
이렇게 하고 하면 위배됩니다. 금융투자상담사가 장외 파생입니다. 장외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불초청 권유가의 금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요, 이때는 불초청 권유의 금지기 때문에 고객 요청 없이 이때 전화를 통해 가지고 장외 파생상품에 대해서 투자 권유를 하면은 이는 뭐가 된다? 이거는요, 불초청 금지의 권유에 위반된 사례됩니다. 그래서 장외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초청 권유가 가능한 게 있습니다. 참고로 고객이 불초청 권유가 금지되는 건 위험이 큰 건 안 됩니다. 위험성이 큰 건 안 됩니다. 위험이 높은 건 아닙니다. 특히 우리가 장외 파생상품, 장외 상품 이런 건 안 됩니다. 장외 파생상품 것은 힘들다. 엄격히 한다. 그래서 참고로 이게 불초청 권유가 금지되는 게 아니고 가능한 것도 있습니다. 예외로. 이거는 좀 위험이 적은 것들입니다. 위험이 적은 것들 적은 겁니다. 제일 좋은 얘기가 뭐예요? 정권 이런 것, 유가증권 시장 통해 하는 정권 이런 것들. 또 한 개 더 장내 파생상품. 이것은 뭡니까? 불초청 권유가 가능합니다. 자, 한번 받으시고요. 자, 그럼 이것도 하자가 없죠. 장외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하면 안 됩니다. 투자 권유. 업무상 알게 된 고객의 정보를 업무시간 종료 후에 이거는 고객 정보 누설의 금지입니다. 선의의 목적이든 뭐든 간에 자, 업무 종료 내든 후든 특별한 몇 가지 예가 아니면 이런 다 금지됩니다. 그럼 몇 가지 예라는 것은 법원의 정보 제출 명령이라든지 영장에 의한 거래 정보 제공이라든지 그 다음에 조세 법률에 의한 거래 정보 제공 이런 것들은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근데 이런 예외는 몇 가지밖에 안 됩니다. 자, 일단 이런 고객 정보 누설 금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16번은 일부이 되고 그 다음에 17번 다음 중 고객과 부당한 금품 수수 금지의 범위가 나왔습니다. 금품 수수 나왔습니다. 자, 이는 조금 시간상 좀 쉬었다가 하죠. 자, 17번은 조금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